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360일 온열 치료 42도의 기적 아미랑의 김삼만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요. 그래서 뭐또 선선한 때도 있지만 열대야도 좀 있고 그래서 잠을 계속 설칩니다. 그래서 잠 설치는 되게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풍기를 틀었다가 껐다가 물론 에어컨을 이제 밤에 좀 켜고 자다가 중간에 다시 꺼요. 어쩔 수 없이 계속 키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물 한 모금 먹고 들어가는데 조금 더운 날은 어쩔 수 없이 선풍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좀 틀어놓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좀 껐다 켰다 하니까 계속해서 잠이 설치고 그러다가 마루 나갔다 저기 거실 갔다가 또 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 수면이 가장 좋지만 또 여름이니까 여름에 맞게 또 해야 되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모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기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다른 건 별로 안 무서운데 모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안 자고서 잡을 때까지 한 몇 시간씩도 불 켜놓고 있는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물려도 하여튼 즐거운 또 재밌는 그런 여름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암 환자는 뭐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으니까 항상 암이랑이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항상 따라와 주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더 볼까요? 네, 선생님 고주파하고 싶은데 12지장에 금속 스텐트 하였고 담관에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고주파 할 수 있는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금속 스텐트가 비전도성을 씁니다. 거의 뭐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여지껏 저희 아미랑에서 그 스텐트 때문에 못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모릅니다. 또 항상 걱정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스텐트 재질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뭐 최근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스텐트 자체를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또 플라스틱 재질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부열이 42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정상 조직에서. 근데 42도에서 플라스틱이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름날에 플라스틱 밖에 놓으면 다 녹아야 되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플라스틱 재질은 전혀 뭐 녹을 염려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금속 스텐트인 경우에도 되게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오늘 치료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많이 하는 암이랑에서 여태까지 스텐트 때문에 못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주제 뭐 스텐트 분 요거는 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서 해드리려 했었는데 이번 주 따라서 환자들이 좀 많이 문의도 오고 실제 오셔서 그까지 디테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번 기회에 스텐트 관련해서 금속 스텐트 최근 금속 스텐트의 경향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에 그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8월까지만 매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하고 9월부터는 아마도 뭐 2주에 한 번 내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어도 계속해서 이끌어 갈 테니까요. 미리 날짜 공지해서 그 대신에 횟수가 줄어든 대신에 좀 더 딥하게 또 우리 시청자 아미랑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깊이 있는 라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8월 7일은 이제 여름 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결방이 돼서 그렇게 좀 미리 공지를 드리고요. 우리 그 유튜브 그 저기 홈페이지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강피디님이 또 이제 재능 기부하신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다시 보기가 강한 또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서 깊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알찬 정보가 있는 아미랑 라방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소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고압산소 치료기가 4대가 있습니다. 이제 4대가 됐고요. 아이벡스 제품과 그다음에 인토션 제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다 이제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미랑식 깊이 있는 산소 치료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해도 되죠? 네.
자,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산소의 중요성은 뭐 산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산소는 이제 에너지 만드는데,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해당 작용이라는 것을 하는데, 뭐 암세포는 여기 산소가 있어도 해당 작용을 주로 많이 하는 특징이 있어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산소는 그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 너무 적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그거에 이제 적응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기 위해서 이제 적응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산소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적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호흡수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세포 안에도, 그러니까 밖에 이제 그 혈관 쪽에도 센서가 있지만, 그 세포 안쪽에도 산소가 부족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적어지면 여기 이제 HIF라고 이제 해놨는데, 요 부분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산소가 있으면 여기 줄어드는데, HIF는 이제 영어로는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 그러니까 하이폭시아가 저산소라는 뜻이거든요. 저산소가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인자가 활성화된다. 이게 제거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적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도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또는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뭔가 다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적혈구를 더 만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소가 적어져서 저산소 유도인자 HIF라는 게 원알파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이 활성화되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기 좀 못 써놨는데, 적혈구를 만들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여기 신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빈혈이 고착화돼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게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게 이 저산소 상태에서 HIF가 활성화되면 그것도 역시 같이 활성화되면서 적혈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어서 저산소에 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실을 수 있는 그 저거라도 차라도 미리 준비해서, 트럭이라도 준비해서 이제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만드는 그런 물질도 생겨서 이런 저산소 유도인자가 산소가 부족해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물질이 됩니다. 이건 또 반대로 암에서는 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도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많을 때는 저산소 유도인자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산소가 충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 또 돕는 단백질인데, 그게 또 VHL이라는, 참 요것도 되게 재밌는 물질인데, 이따 그 그림이 하나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산소가 충분하면 저산소 유도인자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고, 우리 몸에서 빨리 제거가 돼서 이거로 인한 문제점 또는 이제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하면 저산소 유도인자가 적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저산소 유도인자인 HIF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해관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거와 관계된 어떤 물질과 서로 붙게 되면, 요 전사인자라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유전자를 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있던 물질과 요 밖에 있던 게 핵으로 들어가서, HIF는 핵 밖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서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유전자를 키는 물질로, 전사인자라는데 좀 어려운 용어로 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전자가 켜지고, 그 결과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적혈구 생성도 하지만 새로운 혈관도 만들고, 신생혈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대사를 변경시키고 세포를 생존시키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거는 더 강화시키고 죽는 거는 막아서, 하여튼 세포의 생존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암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이가 촉진되고,
또 무엇보다도 방사선이라든지 항암제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의한 내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지만 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가적인 일들, 새로 신생혈관을 만든다든지 대사 변경을 한다든지 세포의 생존, 사멸, 생존을 촉진시키고 세포가 죽는 것을 피하고 또 전이를 촉진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유도한다. 이것이 암 쪽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암에서는. 그래서 HIF는 암 환자한테서는 굉장히 좋지 않고 저산소 상태에서 생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산소가 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지 시스템이 운동할 때, 고산시대 또는 임신 중 태아, 병 등에서 작동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열쇠로도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잘하는 거죠. 아까도 보셨듯이 어떤 세포 생존 쪽으로 가게 되고요. 새로운 혈관들을 만드는데 또 암 조직이 이용을 하고요. 신생혈관. 그다음에 어떤 약물이나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저항을 한다든지 또 전이를 촉진하는 거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산소가 암이 있는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그 기전을 이용해서 뭔가 치료적인 그런 약제 개발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약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되게 2019년이니까 6년 전이네요.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HIF라고 있었잖아요. HIF 그 저산소성 물질이 어떤 식으로 정상 산소와 아닌 경우에 어떻게 바뀌어지는 데서 아마 미국, 캐나다 등에서 한 3개국의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했고요. 이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저산소냐 정상 산소에 따라서 세포 반응이 달라지더라 하는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잠깐 좀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위에 보면 산소가 충분하죠. 그래서 HIF1알파 밑에 보면은 이게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 생존에서 그 원래는 많이 나오는 존재하는 물질인데 암세포가 산소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질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산소가 충분할 때 아닐 때 여기 HI1알파가 산소, 이 동그란 게 O2, 이게 산소거든요. 산소가 충분하면 여기 이제 그 OH라는 이게 좀 하이드록식이라는데 좀 이거는 용어 좀 복잡하니까 어찌됐거나 이 OH를 여기다 붙여버려요. 이 HIF1알파 저산소 유도 인자에다가 붙여버리면 요것이 그때 붙이는데 또 중요한 게 붙이고 여기에 아까 VHL이라고 또 여기 붙으면 얘네들이 요거는 쓰레기 제거할 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쓰레기 분쇄기로 가서 이에 보면은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얘가 붙어버리면 특히 산소를 이용해서 OH 형태로 붙어버리면 거기에 또 다른 물질들이 붙어서 여기 완전체가 되고 붙은 물질은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분쇄가 돼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못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못 붙으니까 얘는 이 세포 질에서 세포 속에서 핵으로 이동해요. 1번 쪽으로 가는 거죠. 가면은 원래 있던 물질 여기 ARNT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물질이 있어요. 원래 이 안에 있는데 얘는 혼자 있을 때는 일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HIF1알파라는 게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저산소 상태에서 얘가 분해되지 않고 이 안쪽 핵 쪽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 해야 돼. 무슨 일? 아까 얘기했던 일들 있잖아요. 새로 혈관 만드는 거 빨리 지시하고 그다음에 세포가 죽지 않도록 유도하고 또 세포 자멸되는 거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다음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저항하고 대사를 바꿔서 유리하게, 그러니까 특히 암세포 같은데 유리하게 하고 또 전이를 촉진하고 등등등. 하여튼 암에 안 좋은 거는 모두 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HIF1알파 아까 저산소 유도인자를 암의 생성과 전이의 마스터 레귤레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휘자 같은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암이 생기기도 하고 암이 성장하기도 하고 암이 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HF가.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 그래서 우리가 종양 미세환경 할 때 저산소 산증 저온을 만날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산소다. 저산소를 통해서 저산소 유도인자가 분해되지 않고 핵 속으로 들어와서 원래 있던 ARNT라는 물질과 딱 합체되는 순간에 좀 전에 같은 그런 생존 본능이 생기는 것이죠. 혈관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요 그림을 갖고 요걸 규명해서 201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이죠. 그 박사님들이. 여기 가만 보면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제 위에다 비타민 C를 써놨잖아요. 비타민 C. 자, 이 저산소 유도 인자가 분해되려면 아까 OH라는 게 붙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산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비타민 C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이게 붙는데 비효율적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까지는 안 돼서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요 비타민 C가 요 OH를 붙는 걸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저산소 유도인자가 계속해서 쓰레기통까지 가서 분해되게 없어지게 그러면은 암 조직이 자라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중에 산소와 비타민 C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암이랑이나 또 이 비타민 C 치료, 특히 고용량 치료하는 치료 병원들이 고용량 비타민 C를 통해서 암 세포에 들어서 산화 스트레스 죽이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바로 이거예요. 비타민 C가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가 저산소 유도인자에 붙어서 저산소 유도인자를 없애는 그 과정에서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 C는 항상 줘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암 치료하는 선생님 중에 일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분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을 간과하시고 제가 볼 때는 간과하시고 저희 환자들한테도 마치 이거 비타민 C는 항산화제니까 쓰면 안 된다. 항암제 끝이다. 다른 유사 치료 행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좀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그래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담으로 이제 과거에 저희 그 환자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대학병원에 되게 명의에도 나오시고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땐 좀 궁금해 하거든요. 저희 스타일이. 그래서 정말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려고 왜 그러셨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근데 뭐 그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되게 시간이 워낙 바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통화를 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교수님 제가 이제 이런 개인 병원에서 환자 보고 있고 암 환자도 봅니다. 비타민 C를 이제 치료를 하는데 혹시 선생님 비타민 C에 대한 뭐 하지 말을 때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냥 뭐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자료들이 많은데 보내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뭐 개인적인 그때는 이제 그 유선으로 해서 간 거니까 남겼더니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하시면서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쓰지 말라 그랬으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떤 근거가 없으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좀 환자한테는 제가 제가 근거를 충분히 하고 논문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환자는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어떤 일부 선생님들의 그런 과거 생각만 갖고서 만약에 이런 좋은 치료를 안 한다면 환자한테는 너무 중요한 그 기회를 잃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암이랑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환자한테 부작용이 적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거의 없다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런 그 치료에 대한 근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왜 굳이 하지 말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일 거예요. 그 NIH라고 있습니다. NIH의
NCI, NIH는 미국 국립보건원이고요. NCI는 국립암연구소예요. 거기 이제 칼럼에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명은 미국에 계신 우리나라 과학자셨고 한 명은 이제 거기 아마 그 편집자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쭉 전체 여태 과거에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노벨상 두 번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비타민 C 굉장히 옹호론자였거든요. 아주 고용량.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영향으로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를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암에 있어서 그분이 암 환자들한테 했더니 이안 카메룬이라는 그런 저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임상도 하셔서 야 좋은 결과가 있었어. 야 비타민 C가 암 환자한테 좋아. 이렇게 이제 논문을 내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냈더니 또 이제 미국에 되게 유명한 그 암센터 중에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고 연구도 많이 해요. 잘하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얼마 있다가 반박 논문이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쭉 봤더니 이게 그 디자인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너스 폴링 박사 팀은 용량을 많이 주셨고 그 메이오 클리닉 쪽에서는 용량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교 자체가 좀 불가능했던 그런 논문들이 아니냐는 생각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많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럼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은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근데 최근에 조금 신뢰할 만한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그 수십 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이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어찌됐거나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많은 암 환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약간 엄청나게 보수적인 그런 집단에서조차 그렇게 썼습니다. 그 이후에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비타민 C에 대한 오해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조금 더 이제 그런 구글만 찾아봐도 돼요. 구글에다가 고용량 비타민 C 캔서만 쳐도 암이라는 단어가 캔서거든요. 쳐도 그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 시장이 제일 커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키트루다라는 약이 작년에 전 세계에 43조를 팔았습니다. 43조. 근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권이죠. 이권인데 그 면역 항암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일단 효과가 엄청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두 번째는 내성이 많이 생겨요. 세 번째는 더 빨리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시장은 많이 이제 커나가고 있지만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하고 같이 병행 연구를 해요. 이제 그 치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면역 항암제를 계속 마케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고열 치료, 그러니까 온열 치료를 통해서 면역 항암제가 잘 되는 조건이 되더라. 뭐 이런 논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비타민 C를 같이 했더니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좀 많이 올라가고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타민 C 분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한 번 더 좀 더 그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찾아보다 보면 논문이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경향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학회가 대한임상암대사의학회라고 굉장히 많은, 거기는 대학 교수님들도 계신데요. 굉장히 많은 의사들, 200여 명의 암만 보는 의사들, 특히 비타민C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회를 하면 어마어마한 자료나 논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교류를 통해서라도 또는 서로 이제 학문적인 대담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제 조금씩 그 간격을 좁혀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부작용이 적고 희망의 가능성, 치료의 가능성, 조금의 도움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기전 중 하나로서 제가 요 그림, 요건 노벨상 받은 건데, 요 비타민 C는 이제 워낙 높은 거니까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거가 그 논문에 있는 건 아닌데, 비타민 C가 우리가 그 HIF1알파를 제거하는데 산소와 더불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다. 요거 갖고서 구글에 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HIF 치고 산소, 옥시즌 치고 영어로 비타민 C 치면은 요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자료가 나오니까 AI에도 잘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었네요, 갑자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암의 특징은 저산소, 산증, 저온이다. 그래서 물론 그 대표적으로는 저산소하고 산증입니다. 그래서 저산소 때문에 암이 생기고 성장하고 전이하는 것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거의 핵심 요인이 저산소 유도인자라고 했고요. 산증은 암의 대사가 이제 그 당을 좋아합니다. 당을 좋아하고 당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젖산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젖산이 세포 밖으로 나가서 그 암 지역을 산성화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산성화가 되면 우리 군인들이 갔을 때, 그러니까 군인이 간에 진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그러면은 군인들이 이 적인 암세포를 찾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거기서 그냥 뭐 면역을 회피하는 그런 암세포를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산소 산증이 암의 특징 중에 하나고, 저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깬다면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산소가 되면 암이 진행한다. 어떤 이유로? 생존력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성장, 공격적 변화, 대사 변형, 혈관 만들고 전이시키고 치료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수의 논문에 나온 걸 제가 한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산소를 어떻게든지 개선해야지 된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빈혈. 근데 항암제 쓰면 빈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참 그것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찌됐거나 암 환자들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김은식 박사님 왜 이렇게 맨날 빈혈이 생기면 안 돼요, 잘 먹어야 돼요 했던 이유를 이제야 뭐 고기 그런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좋은 고기 뭐 구워 먹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보통 많은 시기하는 분들이 고기를 자꾸 막 못 먹게 하는데, 빈혈이 있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너무 극단적인 행태를 취하는 거는 암 환자들이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논문에 나왔던 건데, 혈관이 있으면 산소 영역이 있고 거리예요. 이게 150 마이크로메타니까 0.15m, 0.15 밀리메타. 그러니까 산소 영역은 0.1mm. 그러니까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0.1mm까지는 산소가 가요. 근데 거길 넘어가면 산소가 잘 안 가요. 여기 저산소 영역이고, 더 밖으로 가면 죽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긴 죽은 데고, 이렇게 제일 밑에는 좀 분홍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산소가 좀 부족한 데예요. 하얀 데는 산소가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혈관으로부터, 특히 모세혈관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질수록 당연히 산소가 적게 퍼져서 저산성이 되고, 여기에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암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암이 전이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고, 저산소가 되면 생존에, 그러니까 세포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키고, 분열 가능한 생명 자식, 그러니까 분열을 시키고 혈관 유도하고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 그림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또 고압산소는 방사선 치료의 그 효과도 올려주고요, 손상도 치료해주는 걸로 굉장히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암이랑에서는 고압산소 치료기 4대 운영 중이고요. 기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계 중요합니다. 적어도 2기압을 넘기는 것을 권장하니까요. 많은 연구 논문에서 1.5에서 2.5기압, 2기압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기압이 되는 인터오션 기계도 있습니다. 세대.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얼마만큼 시간을 할 거냐, 또 어떤 간격으로 할 것이냐, 암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노하우고요. 저희 암이랑은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고압산소 쪽에서도 전문인 의료기관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고압산소 쪽으로 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워낙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그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고압의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응급의학회 산하에 사실은 고압산소 치료가
일산화탄소 중독 요새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살할 때 많이 또 오신대요. 자살 목적으로 연탄불 켜놓고 텐트 같은 데서.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또는 잠수병 바닷가에서 잠수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올라올 때 잠수병 같은 것 때 치료 목적으로 해서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고압 의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암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향후 외국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 우리나라도 고압산소를 이용해서 아까 저산소가 특징이라 했잖아요. 고압산소를 이용한 치료가 아마도 향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 같고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암이랑이 제일 선두에 서서 암 환자들 위해서 좀 노력하고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 하나 보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등을 쓸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온열 치료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키트루다를 쓰고 싶어도 자가 면역 질환이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걱정하실 수가 있고요. 온열 치료가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걸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좀 더 돼야 되겠지만 온열 치료는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준다. 왜냐하면 그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환경을 만들어서 암세포 쪽에 특이적으로 이제 가서 치료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부작용은 당연히 줄여줄 수 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생각되고 만약 키트루다를 써야 될 상황이라면 써야 될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키트루다 써야 된다고 주치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궁금하시면 여기 암종이나 또는 뭐 조직 검사 결과 등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 항암제를 꼭 써야 된다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쓴다면 반드시 온열 치료를 하시라고 저는 암이랑 환자들한테는 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올려주고 면역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면역 항암제 쓰면 이 자가 면역이 100% 막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상당히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조금 자세히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한번 자료 갖고 오시면 제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30분 동안 금세 지나가네요. 더 무더운 날씨에 조심들 하시고 암으로 좀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암 환자를 뵙는데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진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 강릉에서 오셨던 그 얘기 기억나시죠? 오늘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1월 달 이후에는 항암을 안 하셨습니다. 못했죠. 왜냐하면은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4월에는 12장 출혈이 돼가지고 그 헤모글로빈이 원래 여자분도 11, 12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2.0까지 떨어지셨어요.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2.0까지 돼서 살아있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응급의학과 의사를 했는데도 당시에 근데 어머님은 살아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와서 지금 한 2달째 치료하고 계신데요. 오늘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원에서. 그러니까 그때 1월 14일 날 찍었었고 7월 15일 날 찍은 CT인데 차이가 없다. 예. 암의 차이가 항암제는 안 했는데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고 어머님이 아무래도 항암제도 안 하고 이제 출혈도 없으니까 컨디션도 많이 좋으시고 이제 요새 운동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항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왜냐면 부작용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항암이나 이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또 다른 좋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경우들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어머님하고 잘 얘기해서 만약에 데이터로만 인터뷰는 아니더라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운 무더운 날씨에 감사드리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또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랑? 암이랑.